1981년 당시 평균 수명이 66세였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균 수명은 82세로 16살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 노인들 스스로도 이르는 넘어야 노인이라 생각한다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럼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조금 높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요즘에 워낙 평균 수명도 연장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신체 평균 연령도 좀 높아진 것 같고 해서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높이면은 그 연령대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65세로 하게 되면은 뭐 지하철 적자도 점점 더 심하게 늘어날 것 같고. 정부는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젊은 세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심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연령이 각종 복지제도는 물론 지하철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지금 한 49.6%로 세계 1등, 그다음에 노인 자살도 세계 1등. 이런 상황에서 복지 그것들을 박탈한다고 하면 결국 노인 빈곤이 더 높아질 거고. 일자리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부터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실제 경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 회사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인 문기혁입니다. 아이가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마음이 바쁘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오는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 예방접종을 입학 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은 DTAP와 MMR 등 총 4가지를, 중학생은 남학생은 1가지, 여학생이라면 2가지의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이미 했는지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예방접종을 한 병원, 보건소 등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내지 않은 접종이 있다면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또 예방접종을 했지만 등록이 누락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도 반갑지만 한상 가득 차려지는 맛있는 음식도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조리 방법과 보관법 등 안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제수용품 장을 볼 때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육류나 어패류는 제일 마지막에 구매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재료를 보관할 때는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으로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에는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들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동 과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 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가장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때는 4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요리할 때 칼과 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 베란다에 보관하는 경우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경길, 조리된 음식은 차가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자동차 트렁크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명절이면 멀미약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면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어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이나 음식 준비로 명절 연휴 파스 사용도 많아지는데요. 관절이 삐어서 부기가 있다면 쿨파스가 도움이 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때는 핫파스가 좋습니다. 과식으로 인해 먹는 소화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장 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입니다. 효소제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 해열제는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하지 않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 또는 신장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정부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위협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새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공개했습니다. 예비인가 심사는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와 주주 구성 계획, 인력과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성에 가장 많은 350점을 배정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의 청년 창작자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도 장관은 어디에서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청년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콘텐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최근 7년 동안 총 30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화재는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소방청의 장거리 119 생활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화재 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 또 재산 피해를 낳는 아주 위험한 사고인데요. 특히 주택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심야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네. 인지하기가 늦고요. 네. 또 70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화재 통계를 보면요, 연간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368명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평균으로 보면 120건의 화재 발생이지만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하는 것은 18%인 반면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는 2배인 40%인 14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단독주택의 화재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단독주택이라면 여기서 4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저희가 말하는 단독주택에는 다세대, 네. 다가구, 연립주택, 4층 이상의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망자가 많은 곳이 단독주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방청에서 이런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놨다 그러던데요. 예. 네. 주택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들은 대부분 주택에 소화기 하나쯤은 요즘은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나 화재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는 아직 보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는 2012년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신규 주택에는
적용을 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 감지기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요. 화재 초기가 발생했을 때는 연기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연기 발생을 화재 감지기가 감지를 하고서 경보음을 발해주기 때문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주무시다가 경보음을 듣고 화재 초기에 대피를 하기 때문에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저희 집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도 안전해지지만 옆집까지도 이웃집까지도 경보음을 듣고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이웃집까지는 좀 들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네. 주택 내에 있는 가족들은 알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말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해외에도 이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까? 여러 나라에서 벌써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78년도부터 설치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단독주택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에서 대부분의 주택에 이러한 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재 사망자도 50%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네. 70% 보급을 단기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빨리 모든 주택에 감지기가 소화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수치로 이 감지기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도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설치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가정집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간단하게 두 가지 베이스와 본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는 벽이나 천장에 부착할 수 있는 힘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배터리와 본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는 배터리가 전원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먼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게 되면 연기가 이 본체에 있는 흡입망으로 들어와서 알림을 알려주게 되고요. 작동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단독경보용 감지기. 가까운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셔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설치도 쉽고요. 또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경보음이 울리는 게 핵심이네요.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들고 나오신 게 같은 거죠, 영상에? 예, 제가 들고 나온 것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독이라는 건 단독주택에 설치한다 그래서 단독이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 전기선과 연결돼서 되는 게 아니고 건전지로 작동되기 때문에